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보고에서 여야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정한 수사였던 여당과 대통령 눈치를 본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대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며 경찰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기 기자입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경북청의 수사 전문가 자원 그리고 또 소방관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어떤 그런 자문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뜻인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1년여 가까운 심층 조사를 통해서 9명의 혐의자를 조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자를 입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그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경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왜 중요했는가?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322일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맞섰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 등을 두고 여당 당권 주자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비방전이 지도부의 경고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는 한 매체 보도와 사천 의혹 등으로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과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추천 의혹 3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할 수 있냐고 공세를 펼쳤고 한동훈 후보 측은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며 원 후보가 의혹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마타도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우파 포럼에 참석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자신에게 원 후보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윤 후보는 한 후보 의혹을 제기해온 원희룡 후보가 연기만 피우지 말고 근거 있으면 확실히 의혹을 매듭지으라고 꼬집었습니다. 격화된 공방 속에 당권 주자들은 내일 대구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한편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응 당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처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 위기가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또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여당은 이민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당론 채택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추후 주택 경매나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 여당은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통상 민생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법들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라는 게 우리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고, 오늘 당론 채택 예정이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총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어났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당론 법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당내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알지만 국민들께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한겸희 개건기자와 함께 어제 진행된 국민의힘 당권주자 부산 경남 지역 합동 연설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겸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K 지역에서 어제 두 번째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는 후보들 간의 공격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들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맨 처음에 진행된 호남권 합동 연설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후보 간의 비판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후보들 간의 설전이 과열되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고 전당대회에서 이전 투구만 벌이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당과 정부가 뭉쳐야 한다며 그래야만 거대 야당의 방해와 폭주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 건데요. 이에 비해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공격 대상을 당 밖으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와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과 맞서 싸워왔다며 본인이 대표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당내 기득권 혁파를 외쳤는데요.
수도 없이 뺄셈 정치를 경고하고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며 지도부의 대책을 촉구했다면서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 백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앞 후보들과 달리 한 후보와 민주당을 동시에 직격했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열차가 광란에 폭주를 하고 있다며 그걸 말싸움으로 막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검해야 된다, 또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하는 초보 정치로는 이길 수 없다면서 노련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됐던 호남권 합동연설회보다 후보 간 비방은 덜했지만 4명의 후보 모두 정책보다는 민주당이나 우회적으로 다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합동연설회에선 후보 간의 그 대립각이 줄어드는가 했는데 연설회가 끝난 후에 그 단상 아래에선 또 날선 공방들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먼저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연설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의 그런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해 사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면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적 소통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만약 같은 테이블에서 대면에 이야기하면 이것도 당무 개입이고 사적 채널이냐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서 반박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특히 원 후보가 제기한 비례대표 밀실 공천 주장을 두고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도망만 다니고 있다며 이렇게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자랑스러운 정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 줄 세우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는 처음 봤다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비판했고요. 윤상현 후보는 당이 90일 넘도록 공개적으로 총선 패인을 규명하지 않은 게 논란의 본질이라며 총선 백서 발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노 네거티브를 이야기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작 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서로 공방이 오갔던 게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과연 어떤 법안들이 있었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3가지 법안은 제외하고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일방적 표적 감사를 벌여서 정치감사 논란을 유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제한이 커지기에 야당 측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개별 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 역시 가맹사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고 있어서 상정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법안이죠.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조회 근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건데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시행된 후 끝났는데 화물연대에서는 해당 법안 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등이 함유된 시멘트 건축물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알 권리와 건강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먹사니즘을 주장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입법 폭주와 탄핵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어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서민 주거 보호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책임을 임대차법에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은 전셋값이 2년마다 올라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과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줄여준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과 24일 그리고 25일에 각각 개최합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7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천 마타도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사천 의혹에 대한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 간 마타도어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원 당규상 명시된 체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몇몇 인물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정도 소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의 연결고리들이 모두 한동훈 위원장 주변 그쪽으로 모두가 시계침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부인하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저도 정당 방위를 해야 되니까 밝힐 때가 오겠죠. 앞서 한 후보는 사천 논란이 만약 사실이라면 당대표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원 후보 역시 오늘 아침 재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제 거짓말 기술에 대해서 검증받을 시간이라면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퇴하겠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후보들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차지한 한 후보에 대한 견제가 여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된다. 매우 불안하다. 매우 위험스러운 후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토론 공천 부분은 좀 더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왜 이렇게 민당이 끌려다닙니까? 우리 당이 못했잖아요. 공천도 잘못했고.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얼룩지고 있는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재정비를 위한 전당대회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이제 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죠. 합당한 근거에 따른 네거티브도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천 논란 의혹이 단순한 마타도어에서 그칠지 아니면 원 후보의 주장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건지 이번 사천 의혹이 당 선관위 중재대로 사그라들지 여부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검수완박 시즌2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왜곡된 검찰의 역사, 정치검찰의 오명, 부패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은 중수처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검찰청 폐지 추진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방탄 논란 여론을 의식한 대응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당성이 있는지 역시 의문이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가지 정도 개정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던 민주당의 순대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정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여야 간의 쟁점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우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그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적법 절차였고 증인들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법 여부와 즉각 법적 조치 그리고 이제 증인 출석 문제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성 기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대통령 탄핵 청문회라기보다도요. 명칭을 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탄핵 청원 청문회 이렇게 탄핵 청원 청문회요. 예, 탄핵 청원 숫자가 이제 5만을 넘겼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뭐 청문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일단 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뭐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민 중에 탄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청원을 한 분이 청원에 동의를 한 분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일단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왔고요. 그것도 숫자가 5만이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럼 그것도 안건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탄핵 반대 청문회도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예, 민주당에서. 네. 예,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의 뭐 조사를 해서 뭐 법사위원회 의견을 뭐 이렇게 모아서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하고 그 장모를 정인 채택을 했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이건 국회 출석 안 하면 이게 불법이다. 뭐 국회에서 증언 관련 법안에 아마 뭐 그런 근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건을 하면 그걸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뭐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실익이 없는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청문회라는 거는 교섭단체 정도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결사 반대하는데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별 실익이 없다고 보고요. 이거 민주당에서도 너무 이렇게 막 뭐 의지를 밝히는 뭐 이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 국민의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좀 어떤 좀 조정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그리고 탄핵 반대 청문회 둘 다 열자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인 건가요? 네, 오늘 오후에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자꾸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끔 그런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제로 추진하는 건 또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이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결국은 이게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저는 봅니다. 우선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뭐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규정을 다 무시하고 청원이라는 우회로로 그 탄핵이라는 이슈를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에 규정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청원법에 보면 어차피 수사와 재판하고 연관된 사항은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회에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청원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일방적인 법 해석에 따른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증인 채택 뭐 안 나오면 고발한다 아마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뭐 말씀하셨듯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다 우연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될까 제가 보건대는 그냥 끝없는 정치 공방만 벌이고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증인 불출석 시 법적 조치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아니 법적 조치 하겠죠. 압박용으로 고발하고 다 할 텐데 뭐 수사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뭐 무혐의 처분 나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그러냐면 원천적으로 이 탄핵을 청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VIP를 언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 VIP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도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VIP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쓸 때 김계환 사령관을 VIP라고 그랬다 하는 건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이 VIP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나 누구를 가리킬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하는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보면 굉장히 과장 화법을 많이 쓰거든요. 글쎄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바로 전화해서 뭐 사단장을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민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과연 될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본인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뭐 김건희 여사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의심은 있고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모 씨 자신의 개인적인 좀 과장이나 허장 성세일 가능성이 저는 그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다. 네, 송 기자님. 예, 뭐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 수사해서 내놓으면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뭐 대통령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지만 뭐 어차피 가야 될 길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거기 후보들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은 결국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게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을 뭐 경찰이 무혐의 처분 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게 뭐 대통령 경로했으니까 눈치 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이거 좀 뭐 봐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애초에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다 자료를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서 이첩을 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경로해서 다시 회수해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것 아니야?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고 뭐 아무 일 안 했으면 설사 해병대 수사단 그 처음에 수사단장이 그런 뭐 사단장 포함시켜서 경찰에 넘겼다고 해도 경찰에서 이거 해보니까 이건 과실치사가 안 되거나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냥 뭐 불송치 결정을 했다.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또 설사 검찰 뭐 기소 여부 뭐 이런 걸 통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건 사단장까지는 과실치사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 아마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역시 법률 전문가답게 평생 검사를 이제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왜 안 된다. 그걸 왜 너 이렇게 빼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또 나중에 국방장관을 또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임성근 사단장의 무슨 과실치사 혐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초기에 어떤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개입을 했다면 왜 했느냐, 경로했느냐, 경로하지 않았느냐, 경로했다면 왜 경로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결국 특검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해병대원 특검에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점차 좀 그렇습니다. 생겨나고 있다고. 뭐 아직은 소수지만 어쨌든 뭐 야당 추천하는 건 곤란하지만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은 뭐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병대원 어떤 형식으로든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한 거는요 그 외압 의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지금 막바지니까 만약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뭐 이 경찰의 시각과 좀 다른 게 나왔다. 뭐 그러면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아마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그것까지를 보고 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월 기자회견의 내용이었고요. 저는 아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이 재조정되면서 뭐 특검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비중이 아마 뭐 좀 조사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좌우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두고 여론이 다시 재조정될 것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 설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사천 의혹, 또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댓글팀 의혹 중 만약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SNS를 통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2차 TV 토론회도 이제 열렸는데요.
이런 많은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1위에 여전히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표심 앞으로 좀 한 12일 남았습니까? 23일이면 12일 남았는데 어떻게 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 중인 것 같고요. 이게 뭐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혹시 다음 주나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뭔가 직접 나서서 뭐 주저앉히는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이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꼭 뭐 한동훈 후보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세 후보들이 좀 너무 약하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한번 당대표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약간 소극적 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이건 좋은데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보는 건데요. 이건 제가 토론회 2번 하는 거 한 중간에 좀씩 봤는데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지겹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좀 짜증이 나요. 재미도 없습니까? 이거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소리만 지르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무슨 옛날 사법연수원 때 무슨 노상방뇨를 한 뭐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거 왜들 이러는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설전이 굉장히 강도 높게 오고 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흥행 면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뭐 이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뭐 불륜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욕하면서 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그 약간의 중도층도 지금 대표 경선이 뭔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관심은 충분히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국민의힘 계열의 이 경선이요 지금처럼 치열한 적이 과거 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때 그건 대선 후보 경선이었잖아요. 네. 그때 빼놓고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게 선을 넘었느냐 뭐 이런 거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뭐 정무적 역량을 검증하는데 이 정도는 그 서로 그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경선이 끝난 뒤의 그 화합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건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대표의 역량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는 얘기인데 뭐 이 정도 선이면 국민의힘 계열의 대표 경선으로서는 비교적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 TV 토론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이게 그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끝난 직후에 이번 총선 3패 책임은 100%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100%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온전히 내 책임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무슨 원희룡 전 장관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처럼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본인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 또 원희룡 후보는 뭐 기회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 뭐 좀 딱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관전평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TV 토론 이제 보셨는데 만약에 그 어쨌든 순위를 좀 매겨 본다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분 다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합니까? 예, 안 좋은 점수로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아니 그러나 한 명이 나와서 독주하고 사실상 확정된 전당대회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순위를 본다면 물론 선거인단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여론조사하고 뭐 그렇더라도 이제 너무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해서 원희룡 후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뭐 1차에서 뭐 당선이 될지 2차에서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뭐 맞는 것 같고 이제 2위가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였는데 뭐 최근에 그 원희룡 후보가 좀 그 실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나경원 후보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위 한동훈, 2위 나경원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문자 중 댓글팀을 언급한 게 또 다른 쟁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댓글팀 언급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한 댓글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이 있었다고 주장해서 논란입니다. TV 조선이 이제 주장한 그런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한 후보는 사실 무근이란 그 입장인데 이번에 뭐 이 이슈, 이 쟁점은 좀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댓글팀이라는 게요. 정말 실체가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잘 아시지만 과거 드루킹 사건 때 특검을 통해서 겨우겨우 밝혀냈던 거 아닙니까? 그 댓글팀의 실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내가 뭐 어디서 문자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관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는 이게 이제 자기가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이 뜻이 아니고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을 비방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데 대한 자기의 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그 문맥상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실체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얘기하는 거 저는 글쎄 근데 흔히 그 댓글팀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안 유지나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냥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운영했다 저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것에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해명.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제 해명이다. 네. 송 의원님. 또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곧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면 좀 더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댓글 팀이라고 할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뭐 개인 의견을 작성한 건지 아니면 뭔가 약간 공작 같은 게 개입이 된 건지 이건 좀 실체 부분을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거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고요.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장관 댓글팀 뭐 이런 그 내용에 어떤 주목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큰 구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가 다 그대로 공개가 된 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전 저 문자를 읽고 무시한 뭐 이 공방의 배경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 의지가 지금 관철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후보가 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현재 권력과 자기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맡아서 자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한동훈 미래 권력과의 어떤 권력 투쟁 성격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도 좀 놓치지 않고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논란이 이제 처음 불거져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당시 이제 그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던 그 문자 사과를 뭐 원하면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그 논란 자체가 예, 큰 그림이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 문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성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뭐 그 읽어보면 그대로 할 수 있죠. 그게 조작된 게 아니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한 방송에서 이거는 마치 그 엄마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기 같은 그런 뭐 느낌을 받았다. 글쎄, 그분 느낌이고요. 저는 느낌이고, 뭐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아니 그때부터 그럼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한동훈 후보한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거를 그 에드벌룬성으로 이제 썼다는 얘기인데 글쎄 제가 보기에 그건 약간 음모설 아닌가요? 음모설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그 전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5개의 문자. 그걸 보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이거 사과하면 뭐 또 민주당이 더 물어뜯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말리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사과가 안 된 것 같은 아마 이런 느낌은 제가 갔는데 그러나 적어도 문자가 있었던 1월 15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의향은 그걸 보면 그걸 뭐 다른 뭐 어떤 공작적 시각으로 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한동훈 그 현재 그 후보자가 말한 정말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나한테 문자 보낸 거와 상관없이 내가 답을 안 했더라도 사과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에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과의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교감 속에서 그 만약에 진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사과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는 건 당정 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만약에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하고 이런저런 교감을 통해서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 거를 그냥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공과 사의 구분.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한테 거기에 온 공과 사가 문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봤다는 거고요. 건데요. 아니 그게 왜 사적인 채널이라고 보시죠? 사적으로 그동안에 뭐 문자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정말 공적 채널로 이걸 소통을 하고 싶었으면 그 문자에 그러면 그런 뜻이 있으시면 제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못하나요? 그게 사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전 지금 와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문제는 대략 뭐 어떤 어느 쪽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대략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고요. 또 그와 별개로 지금 이런 문자를 지금 공개해서 어쩌자는 거냐? 뭐 라는 비판은 문제죠. 전혀 별개로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는군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민주당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2년 전에 당대표 선거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77.7%였는데 이번에 그 득표율을 넘을 수 있을지 또 김두관 전 의원이 얼마나 이제 그 판을 흔들고 득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야기, 생각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길게 드릴 말씀도 없어요.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연임에 도전한다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좀 어색합니다. 도전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그런 상황이고요. 2년 전에 77.7%였고 그 당시에 이제 상대가 박용진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 김두관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 비중을 보면 뭐 박용진 전 의원보다 오히려 뭐 조금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득표율 20% 20%대 이상 뭐 그 정도의 득표율은 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여야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요. 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이렇게 재판을 4개나 받고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야 이거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체 득표율은 전당대회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이번에 그 출마는 약속 대련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약속 대련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아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초기에 김두관 전 의원 출마 못하게 하려고 좀 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 이런 거기 출마를 때문에 못하게 할 생각? 뭐 여러 가지 효율성과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막으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진정성이 있는 약속 대련이 아니다. 네. 뭐 저도 별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질문 중에 뭐 판을 흔들 수 있느냐 김두관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판은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고부동하다. 그러면 다만 이제 그 77.7%라는 2년 전에 그 득표율을 넘을 것이냐. 근데 저는 이번에 뭐 권리당원 비중 낮췄죠.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을 높였죠. 그리고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총선 공천에 친명을 대거 등장시키고 뭐 이런 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득표율이 지난번보다 높아질 것이다. 77.7%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반대편에 한동훈 후보가 맞서고 있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싸움처럼 양상이 번지고 있고 이게 누가 이기든 좀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여기서 꺾이면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가 그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은 뭐 탈당을 할 위험성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승자 없는 고륙상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뭐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뭐 청원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 공세성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 한 줄 논평은 탄핵이 정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